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떠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회색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모습이 이상합니다. 길게 뻗은 외곽선, 높게 솟은 구조물,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전함 한 척이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을 군함도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식 이름은 하시마. 하지만 많은 한국인에게 이곳은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폐허, 감옥섬, 그리고 조선인이 끌려가 사라져간 섬. 지금 군함도를 검색하면 먼저 보이는 건 무너진 아파트, 텅 빈 복도, 깨진 창문, 바닷바람에 깎인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분위기 있는 폐허, 기묘한 관광지, 시간이 멈춘 섬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군함도의 진실은 그런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저 버려진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일제가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을 끌어와 가장 위험한 곳에 밀어넣고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필요가 끝날 때까지 사람을 소모했던 역사 현장입니다. 겉으로 남아있는 건 무너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 사이에 남아있는 건 다른 것입니다. 젖은 갱도, 짧아지는 숨, 굶주린 몸, 감시의 눈, 도망치다 바다에 막힌 사람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군함도의 본래 이름은 하시마입니다. 이 섬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석탄을 캐기 위한 섬이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바다 아래를 파내기 위한 섬.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라 자원을 캐내기 위해 만든 공간. 미쓰비시는 1890년에 이 섬을 사들였고 이후 해저 탄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하시마는 처음부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탄광 기지였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것도 삶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석탄을 더 많이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섬 위에 건물이 올라가고 숙소가 들어서고 시설이 붙고 사람이 밀려들면서 하시마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생산 기계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의미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커졌습니다. 전쟁에는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연료 가운데 하나가 석탄이었습니다. 배를 움직이고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석탄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석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떠넘겼습니다. 1939년에는 모집, 1942년에는 관할선, 1944년에는 징용. 방식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조선인들이 겪은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기업, 전시체제와 식민지 지배가 결합한 구조 속에서 사람은 필요한 곳으로 보내졌고 벗어나기 어려웠고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배치 가능한 자원처럼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군함도로 간 조선인들을 그저 해외 취업자처럼 설명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말입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 동원 체제 안에서 필요한 곳에 밀어 넣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시마 탄광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약 500명에서 8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조선인은 거기서 우연히 몇 명이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섬 안에서 상당수의 조선인이 핵심 노동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은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갱내 작업이었습니다. 석탄을 캐는 일,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군함도는 해저 탄광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바다 아래의 갱도 안으로 들어가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도착한 뒤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료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짧은 교육만 받고 곧바로 갱내 작업에 투입됐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잔인한 구조입니다. 익숙해질 시간도 없고 안전 교육도 충분하지 않고 몸 상태를 확인할 여유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사람을 노동자로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소모품처럼 대하는 방식입니다. 갱도는 좁고 낮았습니다. 몸을 펴기 어렵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때로는 기어 들어가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 깊이 들어가면 바깥의 빛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늘 물과 습기가 따라다녔고 몸은 젖고 숨은 무거워집니다. 좁은 공간, 낮은 천장, 젖은 바닥, 답답한 공기. 그 안에서 장시간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채탄 작업을 했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그 12시간이 바다 아래 갱도 안에서 젖은 몸으로 허리를 펴기도 어려운 상태로 답답한 공기를 마시며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 무릎, 어깨, 폐, 몸의 모든 부위가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버티고 끝이 아니라 내일 또 들어가고 모레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들어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점점 지치고 점점 무뎌지고
점점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고는 더 자주 일어납니다. 1935년 하시마 탄광에서는 갱내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출신지가 공개된 사망자 17명 가운데 9명이 조선인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인이 실제로 위험이 집중되는 자리에 많이 투입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알면서도 조선인을 그 자리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군함도의 공포는 노동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뒤 돌아가는 숙소도 열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숙소는 바닷가 쪽에 있어 바닷물이 들이치기도 했고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종일 해저 갱도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쉴 공간조차 안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소모되는데 그 몸을 버티게 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상적인 폭력까지 더해졌습니다. 강요된 증산, 부족한 식량, 열악한 숙소, 폭행과 압박. 이 조합은 결국 탈출을 낳았습니다. 군함도는 섬입니다.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인들은 상자 조각 같은 것을 붙잡고 바다를 건너 탈출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건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이긴 순간입니다. 기록에는 일본인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곳이 자유로운 노동 현장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군함도는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군함도의 본질이 더 뚜렷해집니다. 착취는 일을 많이 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 쓰고 몸이 버틸 때까지 계속 쓰는 것. 그게 전시동원 체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조선인들은 한번 군함도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다른 사업장, 다른 군수시설로 다시 이동되기도 했습니다. 1944년에는 사할린에 있던 조선인들이 다시 하시마와 다카시마 탄광으로 보내졌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또 1943년에는 하시마 탄광의 조선인 일부가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로 옮겨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중 일부는 피폭됐고 투하 이후에는 시내 복구 작업에도 동원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석탄을 캐던 사람을 조선소로 옮겨 쓰고 전쟁이 무너지자 폐허 복구 현장에 또 집어넣는 것.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일본은 조선인을 한번 데려와 한번 쓰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요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시 부르고 다시 옮기고 다시 쓰고 몸이 버틸 때까지 계속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군함도 문제를 단순히 섬에서 힘들게 일했다는 말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동원했고 가장 위험한 갱내 작업에 투입했고 열악한 숙소와 부족한 식량 속에 놓았고 폭력과 감시로 탈출을 막았고 필요하면 다른 군수시설로 재배치해 끝까지 써먹었습니다. 이건 취업이 아니라 전시 동원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아래서 이루어진 강제적 소모입니다. 한국 측 자료는 군함도에서 최대 800명의 조선인이 일했고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숫자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보다 장면입니다. 하루 이틀 교육만 받고 곧바로 바다 아래 갱도로 들어간 사람, 몸이 늘 젖은 채 12시간 넘게 채탄 작업을 반복한 사람,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편히 쉬지 못한 사람,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 도망치려다 바다 앞에서 막힌 사람, 전쟁 막바지에는 다른 군수시설로 옮겨져 다시 위험을 떠안은 사람. 그 얼굴을 떠올리면 군함도는 더 이상 폐허의 분위기로 소비할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기억의 싸움까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군함도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이곳을 포함한 산업시설들을 근대화의 상징처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산업화가 누구의 피와 땀 위에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과 다른 이들이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설명이 충분한가, 피해자의 기억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군함도는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기억 전쟁입니다. 한쪽은 산업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강제동원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건물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쪽은 그 건물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돌 지점에 군함도에 진짜 무게가 있습니다. 군함도는 예쁜 폐허가 아닙니다. 사진 잘 나오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 섬은 바다 위에 남은 콘크리트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곳입니다. 누가 이랬는가? 누가 갱도로 들어갔는가? 누가 더 위험한 자리에 놓였는가? 누가 도망치려 했는가? 누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가? 그 질문을 빼버리면 군함도는 그저 풍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다시 넣는 순간 군함도는 풍경이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작은 섬, 좁은 갱도, 젖은 바닥, 배고픈 몸, 총든 경비, 탈출 시도, 재배치, 피폭,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텅 빈 복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는 폐허는 너무 쉽게 낭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함도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정확히는 조선인이 빠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 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건 회색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밀어 넣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건 폐허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사람을 소모해버린 제국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군함도가 오늘까지도 불편한 장소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군함도는 단순한 폐광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곳은 일제가 조선인을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동원해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하고 탈출을 막고 다른 현장으로 다시 옮겨 끝까지 소모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숨겨진 사건들을 제보해주세요.